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하동군에서의 소름 끼치는 괴담.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 경남 하동의 조그마한 마을에 덕배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덕배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도우며 동생까지 돌보는 가족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거기에 머리까지 명석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늘 학교를 마치면 시장으로 가서 생선을 파는 어머니를 도왔는데 어머니가 힘들까봐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재우고 했습니다. 말이 쉬워서 학교 갔다 시장 갔다가지 학교에서 시장까지 약 3km 정도, 다시 시장에서 집까지 약 5km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1970년대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먼 거리에도 불평불만이 없는 덕배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가진 마음의 짐을 덜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배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져서 미수가 오빠 오줌 좀 쌀게. 옆에 꼭 붙어 있어. 덕배는 오줌을 누면서도 동생에게 눈을 떼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하얀 안개가 눈앞을 뒤덮었습니다. 아뿔싸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동생 미숙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안개를 헤치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옆에 있던 미숙이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미숙은 덕배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미숙은 해맑은 표정으로 뭔가를 자랑하듯이 흔들었는데 너 그게 뭐야? 몰라 주웠어 이쁘지. 흔히 산딸기라고 하나요? 복분자 모양의 붉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덕배의 눈에는 머리핀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정말 동생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기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동생을 찾아서 어찌나 고마운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이리 와 빨리 가자. 집으로 도착한 덕배는 동생을 씻기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꽤나 먼 거리를 걸어왔던 터라 시장에서 먹은 밥이 소화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빠, 배고파. 배고프다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고구마 줄게. 그렇게 씻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온 덕배는 동생에게 고구마를 먹이고 누웠습니다. 생은 고구마를 먹으며 아까 주운 머리핀이 마음에 드는지 요리조리 머리에 꽂아 보았습니다. 오빠야, 나 이쁘지? 아까 거기서 주운 거야? 응. 오빠인 줄 알고 누구 따라갔는데 오빠가 아니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땅에서 주웠어. 뭐라고? 덕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길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덕배와 미순이가 몇백 번을 오간 길이었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덕배와 미순이 외에는 사람이 없었지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을 사람일 텐데. 그래서 동생이 자신과 누군가를 착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배는 동생이 어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순이는 엄마다 라고 문을 열어주려 달려나갔는데 지금 오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 덕배는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엄마라면 문을 열고 들어올 건데 하다못해 마을 사람이라고 해도 통성명하고 왕래하던 사이인지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든 덕배는 동생의 입을 막고 조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미순아, 잘 들어. 지금 엄마 올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덕배야 미순아 문 좀 열어줘. 엄마가 팔을 다쳤다. 그제야 덕배와 미순이 안심을 하고 문 앞으로 가려는 순간 덕배는 대문 아래에 보이는 신발이 어머니의 신발이 아닌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고무신을 신으셨는데 대문 밑에 다리는 붉은 천에 꽃 모양의 술을 놓은 신발이었습니다. 다시 덕배는 미순을 잡고 멈추었습니다. 덕배는 조용히 손가락질로 대문 밑을 가리켰는데 미순이도 어머니의 신이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순아, 덕배야. 어서 문 좀 열어줘. 덕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신발이 아닌데요. 그제야 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그쳤는데 덕배와 미순이는 대문 밑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대문 밑으로 보이던 다리가 서서히 앉는 것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겁이 난 나머지 덕배는 동생을 데리고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언제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흰 얼굴에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낄낄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니까. 덕배는 순간 저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내 여자의 웃음소리가 대문 밖으로 들렸습니다. 미수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우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자는 남매를 불렀는데 동생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덕배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오빠인지라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순아, 걱정 마. 엄마 때문에 붙인 부적 때문에 절대 집 안까지는 못 들어올 거야. 미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요망한 것에 울음소리가 들리던 때 이 요망한 년아 사람 사는데 찾아와서 쳐울어.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가 누군가를 혼내는 소리가 났는데 우당탕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이윽고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덕배와 미순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한 걸음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덕배와 미순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송각신년, 이 엄마가 물리쳤다. 덕배의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누군가 문 앞에서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며 낄낄대는 여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 눈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동네에 친한 무당 할머니를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한눈에 송각시라면서 애들을 해칠 거라고 빨리 마을에 건장한 남자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무당 할머니와 마을의 사내들과 함께 송각시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 일이야 어머니가 빨리 발견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물리쳤다고 하지만 완전히 내쫓은 것이 아니기에 혹여나 또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덕배는 문틈으로 살짝 뻔히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괴상한 표정의 여자가 덩실덩실 이듬을 타며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피부가 그렇게 새하얀데 손톱은 피칠갑을 한 것처럼 새빨갛고 뾰족한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기억을 다듬었습니다. 자신이 미순이 나이였을 때 고모가 해주던 이야기를요. 고모는 안개가 심한 날은 귀신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면 처녀 귀신이 잡아간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는 그런 날에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주로 처녀 귀신 같은 유물들이 결혼을 못한 한이나 아이를 낳지 못한 한 때문에 아이를 잡아간다며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배는 두려운 마음에 미순이를 재우는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게 유물이면 또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말라는 듯. 그 유망한 거 이제 집에 못 올 거야. 무당 할매한테 부적 좋은 거 써달라 해서 대문 앞에 붙였다. 이젠 얼씬도 못할 거야. 그리고 덕배 너도 이거 받아라. 웬 나뭇가지 하나를 받았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복숭아 나뭇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나 요망한 것들을 쫓아줄 것이라며 말이지요. 그 요망한 게 또 너희 앞에 나타나면 이걸로 냅다 후려치거라. 하지만 덕배는 겁이 났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다시는 그런 요물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동안 이른 새벽에 덕배와 미순이를 깨워 같이 시장에 나갔다가 퇴근할 때도 같이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대목이라 어머니는 엄청 바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할 수 없이 덕배와 미순이는 예전처럼 단둘이서 3km를 걸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덕배는 순간 그때의 생각이 나서 미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야, 아프다. 왜 이렇게 손을 세게 잡아? 오빠의 마음도 모르고 푸념만 늘어놓는 미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덕배는 느꼈습니다. 오늘 그 요망한 것을 만날 수도 있겠다. 내가 미순이를 지켜야 한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책가방에 있는데 어떡하지? 오만 가지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순아, 빨리 걸어서 집에 가야 해. 안 그러면 그때처럼 요상한 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빠르게 걸어. 이렇게 말하고는 덕배가 미순이를 안고 냅다 뛰었습니다. 다행히 귀신을 만나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덕배는 서둘러 대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덕배는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때 그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요상한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호랑이처럼 내 발로 걸어오는데 그 모습에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요물은 덕배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치라도 챈 듯 순식간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쑥 대문 밑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덕배는 요물과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눈은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무섭게 덕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문 열어라. 덕배야. 끼룩끼룩. 덕배는 너무 무섭지만 미순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당에 있는 큰 돌을 요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요물은 끼룩끼룩 소리와 함께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요물은 화가 단단히 났는지 머리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열어라. 어서 열어. 어서 열란 말이다. 끼룩끼룩. 덕배는 무서웠지만 동생인 미순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덕배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생 미순이 식칼로 방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마구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미순이를 부여잡고 흔들었습니다. 미순아, 정신 차려. 이게 뭐하는 거야? 덕배의 눈에는 미순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품을 찍어 발랐는지 얼굴은 새하얗게 분칠을 하고 입술은 새빨갛게 뭔가 발랐습니다. 옷은 어머니의 치마를 둘러 입고 머리에는 중 머리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눈으로 덕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세차게 미순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은 무섭게 웃으며 밖에 있는 요물과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덕배는 너무 놀랐지만 혹시나 미순이가 잘 못 들까봐 꽉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순은 덕배를 밀치고 대문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물과 미순이가 어슬렁어슬렁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물은 앙칼지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덕배야, 너도 이 누나 따라가자. 요물이 말을 할 때마다 몸을 꿀렁였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덕배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하면 홀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책가방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물이 그것을 보고 조심스레 마당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덕배도 요물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으로 버텼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쳐다만 보다가 요물은 순식간에 동생인 미순이를 잡아채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덕배는 크게 놀랐고 미순이를 잡아가는 요물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빨리 덕배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무당 할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덕배는 울먹이며 무당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매, 무당 할머니, 미순이가 요물년한테 잡혀갔어요. 어떠래요? 우리 미순이. 그거한테 죽으면 엉엉. 무당 할매는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고 있었습니다. 그 유망한 년, 내 올 줄 알았어. 어찌나 한이 서려 있던지. 장군님 심기가 불편할 정도다. 덕배야, 할매는 요망한 년한테 빨리 가봐야겠다. 니는 마을 사람들 데리고 와. 요망한 년 멀리 못 갔을 거야. 이 할매가 꽹거리 칠 테니 이 소리 듣고 잘 찾아와. 덕배는 마을에 있는 건장한 사내들을 불렀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식을 듣고 사내들과 함께 각종 연장과 횃불을 들고 할머니가 내는 꽹거리 소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덕배야, 똑바로 쫓아와야 해. 꽹거리 소리 요란한 들리지? 난 빨리 쫓아가 볼게. 무당 할머니는 요망한 것의 뒤를 냉큼 쫓았는데 그것이 어찌나 신이 나며 들판을 기었던지 발자국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요망할 년, 내 무당지 40년 동안 이런 년은 처음 봤다. 서둘러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순이를 땅에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요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각씨 또한 춤을 추다가 무당 할매의 기척을 느끼고 길게 목을 뺀 채 할매를 노려봤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꽹거리를 치며 요망한 것이 싫어하는 주문 같은 걸 읊었습니다. 꽹거리의 요란한 소리와 할머니의 연불이 송각씨를 경직시켰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망한 것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굉음을 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야, 그만해, 그만해, 으히히, 끼룩. 무당 할매는 고통스러워하는 송각씨를 보며 더욱 집중했는데 때마침 요란스런 소리를 들은 미순이가 일어났습니다.
미순이는 눈앞에 이목구비가 일그러진 송각시의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 무당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본 요망한 송각시는 팔을 길게 뻗어 미순이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끼룩끼룩. 어떻게 잡은 먹잇감인데. 송각시의 광기 어린 모습에 미수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덕배와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덕배는 송각시의 손이 미순이의 다리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자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에 복숭아 나뭇가지로 엮은 뭉치를 송각시의 손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순간 팥소리와 함께 요물의 손에서 불꽃이 튀었고 요물은 고통스러운지 더욱 뻐세게 울어댔습니다. 덕배, 내 이놈. 내가 내 놈만은 용서 안 한다. 끼룩. 무당 할매는 복숭아 나뭇가지 엮은 뭉치를 송각시에게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요물의 몸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사람의 형체가 벗어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살쾡이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킨 살쾡이는 재빠르게 도망을 쳤는데 어찌나 빠른지 사람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뒷산으로 멀리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쫓으려고 하자 무당 할매는 손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함부로 쫓아가면 우리가 더 위험해. 저거 진짜 위험한 요물이야. 마을이장이 무당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저거 고작 사람으로 둔갑한 살쾡이일 뿐인데요. 무당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배야, 미순아. 너희들은 운이 좋았어. 저런 요물한테 홀리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리지. 영물이 한 많은 인간의 시체를 먹으면 요물이 되는 거야. 애 못 낳는다고 남편에게 소박받은 여인네가 갈 곳이 없어서 벌벌 떨다가 산에서 요절했는데 살쾡이가 여인네 시체를 뜯어먹고 빙의된 거야. 무당 할머니는 미순이에게 다가와서 미순이 머리에 꽂힌 산딸기 모양의 머리핀을 보았습니다. 미순아 이거 내가 새 머리핀 사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줄래? 미순은 처음에는 할매가 머리핀을 빼앗는 줄 알고 손으로 감췄지만 덕배가 설득하여 간신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당 할매는 머리핀을 보더니 그 여인네의 한이 너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 맺힌 물건은 함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 유망한 것이 이걸로 미순이를 꼬셨어. 애초에 미순이를 잡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야. 참 요망한 것. 덕배와 미순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기류물은 자신이 죽던 날 꽂고 있던 머리핀을 미끼로 미순이를 홀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방 맞았다는 집념과 살쾡이가 맞본 인간에 대한 집념이 미순이를 노린 것이지요. 뒤늦게 찾아온 어머니는 무사한 덕배와 미순이를 보고 부둥켜 안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덕배네는 시장 가까이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두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생이 된 덕배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마을의 친구들을 보러 놀러 온 것이었죠. 우연히 옛 생각이 나서 어릴 적 살던 집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바라보니 그 시절에 봤던 요망한 것이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앉아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무심코 덕배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요망한 것도 덕배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뒷산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덕배의 귓가에 그 요망한 것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 진짜 오랜만이네. 가끔 놀러와. 이제 너랑 이 동생은 해치지 않을 테니깐. 두 번째 이야기, 저수지. 저희 집에서 뒷산 쪽으로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요. 가기 전에 모든 약수물들과 시냇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곳 둘레엔 여러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길도 빨간 길로 이쁘게 해놔서 사람들이 많이 운동도 하고 산책하는 곳으로 발전을 했답니다. 또 저수지 바로 옆에서 걷는 흙길이 있고요. 위에서 걷는 빨간 길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중학생 때 일어난 일이니 빨간 길이 없었을 당시 때의 일이네요. 저는 집 근처였고 저수지로 가기 전에 조그마한 시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노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수면이 깊기 때문에 그 길로는 절대로 걸은 적이 없어요. 어른들이 함께하지 않을 시엔 말이지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그곳에 놀러가고 싶다고 해서 집에서 뒹굴거리던 제가 보호자 겸해서 동반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마도 제가 이제 애들과 돌아다니면서 잠자리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하는 놀이에 질려 있을 때라 시냇가 근처에서 앉아 그냥 애들을 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졸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인지 저 멀리로 어느 한 나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절로 가는 애 잡아와.
혼자 놀다 빠지면 어쩌려고. 이렇게 말하자. 우리 여기 다 있어. 졸았구나. 애들은 희한하다는 듯이 제가 가리킨 방향을 보더니 졸아서 본 환영이라면서 웃었고 전 애들이 다 있나 한번 확인한 뒤에 그쪽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았지요. 정말로 졸았던지 그 아이는 없더라고요. 계속 저를 보면서 웃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지요. 너희들 어디 갈 때 꼭 말하고 가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 어머니들한테 이를 거야. 그렇게 낮 시간 동안 물장구 치고 송사리 등을 잡고 놀던 아이들이 한둘 돌아가거나 남아서 노는 애들로 수가 줄었는데요. 이제 저녁인지 햇살이 붉어지니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잘은 안 보였지만 제가 놀아주다가 돌려보냈던 아이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도리지를 하더군요. 나 잠시 절로 다녀올 테니까 딴 데로 가지 말고 잠자코 있어. 알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저는 그 애가 안 돌아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곳까지 뛰어갔지요. 그랬더니 막 달아나는 거예요. 어렸을 땐 꼭 잡고 말겠다는 오기가 살아있어서 그랬던지 막 달려갔지요. 거기 서라니까 하니까 그 아이가 말하길 서면 같이 놀아줄 거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놀아준다고 했죠.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정말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야. 처음엔 헉헉대느라고 잘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멈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멀리 있는데도 제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은 밝은 목소리가 아닌 시리고도 무언가 서늘한 감이 섞인 것이었지요. 그렇게 제가 멈춰버리자 저쪽에서 그 아이는 울상인 얼굴로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놀 건데? 라고 하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순간 전 섬뜩했지요. 가리킨 곳이 바로 자신의 앞에 있던 깊이 잠긴 저수지였으니까요. 거기서 뭐하고 놀려고? 라고 말하니 아이는 말했죠. 나랑 놀아줘. 혼자 있기 너무 춥고 쓸쓸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말했죠. 난 수영 못해. 들어가면 바로 죽을 거야.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난 계속 저곳에 있었는걸. 다른 애들은 내가 데려가면 말을 안 하는 거야. 화가 난 듯이 저를 째려보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른들 말씀엔 저수지에서 늦게까지 놀면 홀려서 빠져 죽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여러 번 사고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애를 무시하고 애들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난 혼자라서 친구가 필요했어. 하지만 다들 그 친구들을 꺼내가 버렸어. 나 쓸쓸해. 혼자 있기 싫단 말이야. 추욱 처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 잠시 홀렸었던지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지요. 그때 누가 제 뒷자락을 꼭 잡아 쥐더군요. 순간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그 아이가 있던 장소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멍하자 동생과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연신 갸웃거리면서 집으로 가자고 재촉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부모님께 엄청 혼났지요.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냐는 둥. 또 혹여물에 빠지면 어쩔 거냐면서 말이지요.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말했더니 아빠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전인가 반년 전에 그 근처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빠지자 다른 애들은 어른들을 부르러 가기는커녕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가버리고 나중에 사체로 발견되었었다고. 또 아이들이 자주 흘려서 빠져 죽거나 구조된 일이 자주 있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철인 3종 경기를 한다고 저수지 바닥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이 빠지지 않게 보호 울타리를 쳐놔서 그 아이에게 홀려서 빠진 아이는 없다고 하네요.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고 무서워서 그냥 마냥 피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요.